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5명과 교직원 3명 등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학생과 교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두천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4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도봉산 포천선 철도 사업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사업 조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해 택배 노동자 피해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등이 추가로 확진됐는데요. 이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자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포천시 송우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학생 5명과 교직원 3명 등 총 8명입니다. 앞서 해당 학교에서는 26일과 27일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 발생 후 같은 학급의 학생과 교사 등 25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두 번째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가 담당한 학년의 학생과 교사 등 2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뒤 나머지 학생과 교직원 등 70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학교를 찾은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많이 되죠. 네, 불안하죠. 그래서 빨리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인근 학교 역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학원 등에서 접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학원에 그럼 같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건가요? 학교 내 집단 감염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역 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교 사람이 좀 어제 1명이 왔었는데 오늘은 많이 와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다 전부 다 그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송우리 학교 10곳에 원격 수업 조치를 내렸고 인근 학원에는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28일 새벽 5시쯤 동두천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공장 건물과 폐기물 등을 태우고 오전 9시 35분쯤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동두천 소방서는 화재 발생 직후 소방관 65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처리장 내 굴뚝이 무너지면서 소방관 3명이 늑골이 골절되고 폐가 손상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폐기물 처리장 내에 있는 집진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와 포천을 연결하는 도봉산 포천선 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봉산 포천선과 5호선 김포 연장선 등 12개 철도 사업을 내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에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포함된 사업은 사전 타당성 결과 경제성인 비용 대비 편익값 0.7 이상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입니다. 도봉산 포천선은 비용 대비 편익값이 0.65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분류돼 포함됐습니다. 경기도가 장시간 노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노동자를 돕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공정국과 보건건강국, 철도 항만물류국과 홍보 미디어 담당관이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와 민주노총도 함께합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불공정 계약을 없애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수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업무와 관련된 질병을 앓는 택배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정신건강을 위한 심리치유도 실시합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이 21.8명이지만 경기도는 24.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명가량 높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오산이 27.4명으로 가장 높고 광주와 오산, 김포 등 8곳은 26명을 넘었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커지자 시간 벌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은 물론 인접한 우리나라 해역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이 문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광혁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원전 오염수 위험성부터 좀 짚어보죠. 일본 정부가 위험을 축소하고 있다 이런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 언급하신 환경단체가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일 거예요. 지난 30일 날 이제 발간한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 보고서에 따르자면 일본 정부가 그 현재 다른 방사성 핵종의 위험을 숨긴 채 오로지 방사성 오염수 위험을 축소하려고 삼중 수소만 강조한다고 해요. 아마 이 점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중 수소는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인 기체 형태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물질을 뜻하고요. 사실 삼중 수소 말고도 오염수에는 탄소나 세슘, 플루토늄, 요도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해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우선 일본의 의도를 간파해야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 그리고 자국 내 업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애초에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함과 대기 방출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했는데 결국에는 가장 값싸고 빠른 방법으로 경제 산업성이 높은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2021년이면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아마 일본 정부는 이번 오염수 방류를 통해 원전 사고를 완전 회복됐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여론도 사실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번에는 너무 성급한 면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런 부분을 역시 국내 비판을 수용을 하고 자국의 이익만 보기보다는 인접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고안해야 되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강행한다면 인접국의 동의를 얻지 않은 오염수 방류 결정은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 조치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내놓은 나라가 우리나라뿐인 걸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 그 정부 입장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가 어떻게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방류 결정 잠정 조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현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를 제공한 해양 방류 최종 보고서를 사실상 채택하여서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려는 만큼 우리 외교부를 통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권은 이번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작년 이쯤 됐을 때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3년 후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저장 탱크가 포함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그 당시에는 오염수 방류된 경고와 더불어 현재까지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함께 일본 수산물 반입 조치를 하고 있고요. 비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계획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공식 반대 성명을 낸 국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일하지만 이제부터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를 더 알리면 국제적 연대 공조가 앞으로 더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 정부의 결정을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얼마 전 시범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시작했는데 업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업주들의 가장 큰 고민인 수수료를 2%로 낮게 낮추는 것이 성공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최지현 기자입니다. 화성에서 닭강정 배달 장사를 하는 황성우 씨. 최근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앱보다는 수수료가 훨씬 싸니까 다른 앱은 진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거의 한 12%, 15% 나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저렴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마 운영이랑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아예 없고 수수료는 2%로 확 낮춘 것이 가장 큰 매력. 이런 이유로 아직 시작 전이지만 업주들은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양꼬치 가게를 운영하는 김건홍 씨도 마찬가지. 코로나19로 배달 장사가 아니고선 살아남기 힘들어 얼마 전 민간 배달 앱에 가입했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보다는 수수료 자체가 좀 낮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우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 같고. 소상공인에게 낮은 수수료와 광고료 제로 조건은 분명 이점. 실제 가맹점 등록에서 목표치보다 20%를 넘는 훨씬 많은 상인들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산시의 경우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원 등 사회적 기업을 꾸려 인력 수급 운영까지도 연동하는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소상공인들 전체 저희 회원이고 어디 다 저희가 이제 좀 설문조사를 하고 다니는데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 공공 앱이 개발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그 소득 증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배달앱 서비스 시행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은 공공 배달앱을 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00원을 판다고 할 것 같으면 한 20%에서 40% 사이 그 안에서 우리가 아예 이쪽 몫으로 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도 더 쉬울 거기 때문에 훨씬 저렴할 거라는. 올 초 민간 배달앱 독과점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고 그 당시 많은 상인들을 울렸습니다. 경기도가 공공 배달앱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11월 3개 지역을 시작으로 도는 내년까지 먼저 16개 지역에서 선보이고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 배달앱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비자의 착한 동참이 공공 배달앱의 값어치와 취지를 성공으로 이끌 가장 큰 힘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5,28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역 발생이 28명, 해외 유입은 3명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치료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54.1%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35.1%입니다. 의정부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이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진대 허운 교수와 신한대 장인봉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토론회에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과 행정안전부 류임철 국장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민철 의원은 제21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